저는 박영만입니다. 올해 69살이죠. 부산 남구 대연동의 새벽 5시 반. 형광조끼를 입고 초등학교 교통안전도우미로 첫 출근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2가지를 넣고 나왔어요. 하나는 해진 가죽 수첩. 35년간 거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할 때부터 써온 것입니다. 매일의 작업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작은 은색 휘슬. 제 아내 손자가 남긴 유품이에요. 201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면 휘슬을 3번 불어라. 반드시 누군가 달려올 거다. 손자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조선소는 위험한 곳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준 것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서니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니 제 손자 준호가 생각났어요. 7살 준호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집을 떠났고 아빠인 제 아들 도현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린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도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서류에 도장만 하나 찍어주세요. 정말 급해요. 무슨 서류인데?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도현아. 부탁드려요,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천천히 건너가세요. 차 조심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69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호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더 중요한 건 제 자존감을 지켜야 했거든요. 거제에서 부산으로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도현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하면 되니까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준호 유치원은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오늘 배 그림 그렸어요. 준호는 항상 배를 그렸습니다. 아마 거제에서 살 때 조선소를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커다란 배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배 만드는 일 했었지? 맞아. 할아버지가 만든 배들이 바다를 다녔단다. 우와, 대단해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준호만큼은 밝게 키우고 싶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오후 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2시부터는 대연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해야 했어요. 시간제 근무지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박미라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영만 씨 오늘도 수고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도서관 일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와드리고 독서실 관리도 했어요. 조선소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때가 좋았어요. 준호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그래, 정말 재미있단다. 배 이야기가 나와. 우와, 읽어봐야겠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가 경험한 조선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신기했습니다.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김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우리 준호 저녁 맛있니? 네, 김 할머니가 맛있게 해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아이는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일하러 가요? 그럼. 할아버지는 일하는 사람이거든. 왜 이래요? 준호 밥 먹여야 하고 할아버지도 살아야 하니까. 그럼 계속 일해요? 응, 할아버지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죽 수첩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첫날, 도서관 사서보조 근무, 준호와의 시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휘슬을 만지작거리며 손자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라면 분명히 응원해 줬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항상 그래 왔잖아. 내일은 주말이라 전통시장에서 안전지킴이 일을 해야 했어요. 일주일에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모두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35년 동안 조선소에서 인정받던 용접공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준호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이래야 삽니다. 그래야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1979년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23살의 저는 용접 토치를 들고 커다란 배의 선체에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용접 마스크를 쓴 채로 하루 종일 쇠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뜨겁고 힘든 일이었지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붙인 용접선이 바다를 떠다닐 거대한 배가 될 테니까요. 그의 보험 선자를 만났습니다. 조선소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21살의 아가씨였어요. 작은 체구에 하지만 꼿꼿한 자세로 밥을 퍼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선자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몇 달 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저 영화나 보러 갈래요? 네? 선자는 깜짝 놀랐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좋아요. 첫 데이트는 거제 시내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선자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렸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영만 씨는 용접일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돼요. 선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이거 가져요. 선자가 작은 희스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험하면 이걸로 소리를 내요. 3번 불면 반드시 누군가 달려올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그때부터 희스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선자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소중했어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조선소 동료들과 선자의 친구들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영만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자를 행복하게 해줄게.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 결혼 3년 후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어대는 아기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 아이 아빠가 됐구나. 잘 키우자, 여보. 물론이지.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가족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거든요. 그런 아픔을 제 아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현이는 조선소를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데리고 가서 큰 배들을 구경시켜 줬어요. 아빠, 저 배 정말 커요. 그럼 아빠가 만든 배야. 우와, 아빠가 만들었어요? 응, 아빠랑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지. 도현이는 눈을 반짝이며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2012년 선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56의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제 누가 날 걱정해 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2018년 가을, 도현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500만 원만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자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또 좀 빌려주세요. 또? 이번엔 1,000만 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도현이는 그때부터 도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020년 인감도장을 분실했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집안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인데 어디 갔을까 싶었어요. 도현아, 혹시 인감도장 본 적 있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도현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2021년 며느리 미영이가 준호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니? 도현이가 돈 문제로 계속 거짓말해요. 미영이는 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준호만 저에게 맡기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멀리 갔어. 2022년 여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연대 보증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대출을 보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5천만 원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어요. 도장을 확인해 보니 제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장 테두리가 조금 흐릿했거든요. 도현아, 이게 뭐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게 뭐야? 내가 5천만 원 보증을 섰다고 나와 있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연대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죽 수첩을 꺼내서 그날의 기록을 봤어요. 서류에 적힌 날짜에 저는 조선소 동료들과 등산을 갔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조작된 거야. 2023년 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 원 보증 서류가 왔어요. 도현아, 이번엔 뭐야?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도현이는 그때까지 수억 원을 도박으로 잃었거든요. 2023년 겨울 또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어요. 이제 집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마저 위험해진 것이었거든요. 2024년 새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부산으로 이사 가자. 부산요? 왜요? 할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해. 부산행 버스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다시 거제로 와요? 모르겠어. 한동안은 부산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2024년 12월 부산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임시직이지만 몇 가지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도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현이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체구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는 이름을 최상도라고 했어요. 도현이가 빚을 진 채권업자였습니다. 영만 씨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도현 씨 일로 왔습니다. 최상도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개월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총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3억 2천만 원이요. 이미 6개월 넘게 연체된 상태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라니.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런 돈 보증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영만 씨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건 위조예요. 제가 사인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단 담보부터 정리해야겠어요. 담보요? 거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이 담보였다는 거였어요. 간단해요. 거제 집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집을 팔라고 하다니. 그 집은 손자와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주세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픈가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죽 수첩을 꺼내서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도현이 때문에 3억 2천만 원 빚. 거제 집 담보 설정. 일주일 내에 해결책 찾아야 함. 손자의 휘슬을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위험할 때 3번 불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지만 누가 와서 도와줄까요? 이곳 부산에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3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줄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영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긴요. 다 얼굴에 써 있는데. 최 여사는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시니어 센터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 여사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시니어 센터 등록을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최상도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최상도는 도현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니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영만 씨 여기 앉으세요. 최 여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영만 씨부터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기반이요? 일자리예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법적 대응도 할 수 있거든요. 최 여사는 컴퓨터를 켜서 여러 일자리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교통안전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외에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관리 보조 같은 일들이요.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경력도 충분하시고 성실하시잖아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지킴이에 지원했어요. 면접관은 최 반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전직 경찰이라고 하더군요. 용접공을 하셨다고요? 네, 거제 조선소에서 35년 했습니다. 오, 그럼 책임감이 강하시겠네요. 안전지킴이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합격이었습니다. 주말에 전통시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통안전 도우미와 도서관 사서보조. 주말에는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가끔 급식 도우미까지.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어요. 69살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니. 하지만 점점 적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상인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영만 씨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시장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제 역할이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최 반장과도 친해졌습니다. 경찰 출신이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었어요. 영만 씨 문제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반장님. 우리끼리 뭘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도서관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독서 모임 진행을 도왔어요. 영만 씨 조선소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제 경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용접일이 어떤 건지, 큰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면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배 타보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보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중호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육아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어요. 한 달 후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 일자리에서 받는 돈이 합쳐지니 꽤 괜찮은 금액이 되었어요. 준호를 키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바빠 보여요. 바쁘긴 하지만 좋은 바쁨이야. 좋은 바쁨이요? 응,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무료 법률 상담 포스터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상담이 있다고 했어요. 관장님, 저번에 법률 상담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계속 진행 중인 문제시니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갔습니다. 가족 수첩의 기록들, 위조 의혹이 있는 서류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들의 증명서까지. 저번보다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네,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위조 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제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수첩이 결정적이에요. 매일 기록해 두셨잖아요. 35년간 써온 습관이에요. 그리고 현재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니 경제적 능력도 증명되고요. 그럼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법원 절차까지 생각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할 곳이 생겨서 그런 건지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이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5개월째가 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호 아침을 챙기고 교통안전 도우미로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연이나 채권업자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서관 무료 법률 상담에서 만난 김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준 것이었어요. 영만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위조 보증 무효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거든요. 김 변호사와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만 씨의 가족 수첩이 결정적이에요. 매일의 행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보증서에 적힌 날짜들을 보면 영만 씨는 모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서류상 제가 보증을 섰다는 날들에 저는 모두 조선소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CCTV나 목격자도 있나요? 네, 조선소 동료들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전통시장 CCTV도 활용할 수 있어요. 최 반장에게 부탁해서 시장의 CCTV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만 씨, 이거 보세요. 모니터에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보증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리바이 증명은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반장님. 통신사에서 위치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제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면 서류상 보증을 섰다는 시간에 저는 모두 부산이나 거제에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소송을 시작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돼요.
일단 최소 비용으로 시작할게요.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한 주 후 예상대로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무슨 일 말이니? 소송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너는 이미 5개월 동안 기회가 있었어.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소송까지 할 필요는. 도현아, 이제 그만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전통시장에서 일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였어요. 영만 씨죠? 누구세요? 변호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최상도 측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었어요. 소송 취하하시죠. 왜요? 영만 씨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서로 좋게 합의하면 되잖아요. 합의요? 어떤 합의? 집은 그대로 두고 분할 상환으로 정리하면 어때요? 관심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송하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변호사들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최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만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보증 무효 확인 소송이었어요.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원고 박영만입니다. 진술하세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수첩, CCTV 영상, 통신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35년간 써온 수첩을 어떻게 조작하죠? 판사가 증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감정 결과를 제출하세요. 도장 감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제 도장이 맞는지 위조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2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만 씨, 좋은 소식이에요.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장이 위조된 게 맞아요. 정말요? 네, 감정사 의견으로는 진짜 도장과 0.3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거의 확실해요. 위조가 입증됐으니까.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안 왔는데요? 일찍 나갔는데요.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현이가 준호를 데려간 것 같았어요. 바로 도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니? 아버지, 소송 취하하세요. 준호부터 돌려보내. 소송 취하하시면 돌려보내요. 도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였습니다. 유괴나 다름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라. 소송 취하 서류에 사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바로 최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반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손자를 누가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바로 신고해야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데려간 것이라서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괜찮니? 어디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떤 집에 데려왔는데. 무서우니? 네, 무서워요. 할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무서워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가 빼앗은 것 같았어요. 바로 최 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반장님, 아이가 연락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서 찾아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동료들한테 부탁해 볼게요. 전직 경찰이던 최 반장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연락이 왔어요. 영만시 위치를 찾았어요. 어디예요? 부산 사구 쪽 원룸이에요. 지금 출발할까요? 네, 빨리 가요. 최 반장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자의 휘슬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안전 캠페인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영만 씨,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최 반장이 주변을 살핀 후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현아, 아버지다. 문 열어라. 아버지? 도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안에 있어요. 당장 내놔. 아버지, 소송부터 취하하세요. 그럴 수 없다. 그때 안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뛰어나와 제게 안겼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돌려보낼게요. 하지만 소송은 끝까지 갈 거다. 왜 그러세요? 가족인데. 너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최상도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만 씨,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최상도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또 도망가면 곤란하잖아요.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자는 거죠.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준호를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최 반장이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전통시장 안전지킴이에요. 그리고 전직 경찰이고요. 경찰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민사 문제거든요. 최상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영만 씨는 아이랑 같이 있어야 해요. 안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최상도가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선자의 휘슬을 꺼내서 입에 댔어요. 휘익, 휘익, 휘익. 3번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최상도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효과가 나타났어요. 주변 상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왜 휘슬 소리가 나죠?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전지킴이로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영만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최 반장이 동료들에게 연락한 지구대 순찰차도 도착했어요. 신고받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억류하고 있어요. 최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협박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최상도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도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세요? 네, 맞아요. 그럼 왜 아이를 여기에? 잠깐 데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이 의사는 확인해 봤어요? 경찰관이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랑 있고 싶니? 할아버지요. 준호의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최 반장이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거 보세요. 휴대폰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CCTV에서 확보한 건데 억지로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위조 문서로 고소당한 상태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도현 씨, 일단 서에서 얘기하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동 유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도현이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최상도도 협박 혐의로 함께 조사받게 되었어요. 준호를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저 휘슬 소리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 할아버지만의 신호 같았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자가 준 휘슬이 정말로 가족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씩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영만 씨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때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현이의 행동이 명백한 유괴였다는 게 확인되었어요. 앞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사건과도 연결해서 수사하겠어요. 도현이가 제 도장을 위조한 증거들이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조 인감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관련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위조 혐의는 확실해요. 김 변호사도 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영만 씨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정말요? 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거든요. 그럼 보증 무효가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될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보증 무효 판결이 나왔고 도현이는 문서 위조와 아동유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영만 씨 축하드려요. 김 변호사가 전화로 최종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보증 무효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상대방 채권업자들한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고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거제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준호와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제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